자식도 없는 영감이 현감이면 뭘 하나. 명절마다 텅 빈 관아에 홀로 앉은 서문대기를 안악들이 손가락질했죠. 30년 전 역병에 처자식을 잃은 뒤 대길은 단 한 번도 세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한양의 어느 차가운 뒷골목에서 들려온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나가 이 외로운 사내에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보시오 그 감나가는 청자시로는 우리가 먼저 점 찍은 것이니 냉큼 비키시오. 퍽 하고 굵은 몽둥이가 흙벽을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전라도 무주설천면의 현감 서문대길은 순간 턱이 파르르 떨리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의 품속에 있던 전재산 열량을 주저없이 차가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엽전이 흩어지자 험상궂은 장터 왈패들은 코웃음을 치며 돈을 주워 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은퇴를 코앞에 둔 늙고 가난한 현감이 피 같은 전재산을 단숨에 던져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던 한양 운종가 장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조선 중기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휘익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던 날이었습니다. 전라도 무주설천면의 현감 서문대길은 퇴임을 앞두고 한양에서의 마지막 공무를 마친 뒤 쓸쓸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며 젊은 시절 역병으로 처자식을 잃고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온 그의 낡은 도포 자락 안에는 꼬깃꼬깃한 엽전 열량이 전부였습니다. 사각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는 집신 소리만 귓가에 맴돌던 바로 그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뒷골목 구석에서 응애 하는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대길의 발걸음을 단번에 멈춰 세웠습니다. 소리를 따라 냄새나는 골목으로 조심스레 들어선 대길의 눈앞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거대한 육각 청자 떡시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대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 퀴퀴한 거적대기를 확 걷어내자 시루 속에는 고작 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얇은 저고리만 걸친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오동통한 손에는 범상치 않은 푸른 빛을 은은하게 내뿜는 옥엽전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으며 대길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리려던 찰나 시루 바닥에 정교하게 음각으로 새겨진 육각 문양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이하고 고귀한 문이었으나 오랜 세월 묵은 흙과 때가 두텁게 덮여 있어 진짜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대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무늬를 살피려던 찰나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뒷골목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다가오더니 지독한 탁주 냄새를 풍기는 왈패패. 2명이 굵은 몽둥이를 바닥에 질질 끌며 나타나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감나가는 청자시로는 우리가 먼저 점 찍은 것이니 냉큼 비키시오. 거칠고 탁한 쇳소리가 좁은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자 대길은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핏기가 가신 작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부성애가 텅 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왈패들의 몽둥이질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품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전 재산 10냥을 꺼내어 차가운 흘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이 돈을 다 줄 테니 이 아이와 시루는 내가 무조건 가져가겠소. 대길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에 바닥을 뒹구는 돈꾸러미를 번갈아 보던 왈패들은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리더니 재빠르게 돈을 챙겨 품에 넣고는 늙은이가 미쳤다며 비웃음을 흩뿌리고 어둠 속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자 대길은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감싸 안으며 몹시 조심스럽게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 올렸고 아이는 언제 추위에 떨며 울었냐는 듯 대길의 품에 안기자마자 방긋 웃음을 터뜨리며 고사리 같은 손에 쥔 오겹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래전 일은 혈육의 얼굴을 떠올리던 대길의 쩍쩍 갈라진 입술이 가볍게 떨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찬 눈 속에서 피어난 맑은 꽃, 설화다. 대길이 아이를 제 목숨처럼 단단히 품에 안고 등에 낡은 청자 시루를 짊어진 채 전라도 무주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에 꼭 쥐어진 오겹전에서 희미하지만 찬란한 윤슬 같은 푸른 빛이 일순간 번쩍이며 대길의 낡고 해진 도포 자락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참말로 헛것을 보았나. 대길은 눈을 비비며 어두운 산길을 둘러보았으나 사방에는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혹여나 아이가 곧불이라도 걸릴세라 해진 도포 자락을 단단히 여미며 전라도 무주 설천면의 낡은 관아를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관아의 소슬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피던 찬모 몽실댁이 우당탕 뛰쳐나왔습니다. 대길의 등에 엎인 육각 청자시루와 품 안의 핏덩이를 본 몽실댁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쥐새끼 먹을 나달 하나 없는 형편에 어찌 이런 아이를 데려오셨습니까요? 대길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잠든 아이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설화라네. 오늘부터 내 수양딸로 삼을 터이니 방에 군불이나 넉넉히 지펴주게나.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흘러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주의 청명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설화는 3살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총명하여 관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흘바닥에 무언가를 적던 설화의 곁을 지나던 몽실댁은 들고 있던 물동이를 쨍그랑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난 옹기 파편 사이로 물이 튀는 것도 잊은 채 몽실댁은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내린 신동이옵니다. 3살 핏덩이가 어찌 천자문을 이리 또박또박 쓴단 말입니까요. 설화의 놀라운 글재주는 무주 장터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파다하게 퍼졌으며 대길은 매일 밤 호롱불 아래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행복에 젖었습니다. 설화야 이것이 거물현 누를황이란다. 아이는 옥굿을 굴러가는 목소리로 척척 따라 읽었고 대길은 사랑스러운 모습에 남몰래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진짜 기적은 엉뚱한 곳에서 신비로운 힘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호지를 흔들던 어느 깊은 겨울밤 아랫목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던 설화가 잠결에 머리맡에 오겹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달콤한 곶감을 꼭 사드리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오겹전에 닿는 순간 1년 전 어두운 산길에서 보았던 영롱한 빛이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길은 설화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려다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뿐이었던 옥엽전 옆에 크기와 무늬까지 똑같은 푸른 엽전이 하나 더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길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2개의 엽전을 집어드는 찰나 잠에서 땐 설화가 아버지를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찰나 대길의 거친 손바닥 위로 쥐어진 2개의 엽전에서 화로에서 갓 꺼낸 듯한 기하고도 뜨거운 온기가 훅 끼쳐 올랐습니다. 놀란 대길은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켜며 손을 털었고 엽전들은 방바닥으로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덜덜 떨리는 턱을 주체하지 못한 대길은 황급히 몸을 날려 방문을 벌컥 닫고는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굴러간 엽전을 살피던 그의 2 눈이 화로의 불꽃처럼 커졌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에 비춰보니 하나는 원래 설화가 쥐고 있던 낡고 푸른빛의 옥엽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금 주조소에서 쇳물을 부어 찍어낸 것처럼 샛노랗게 반짝거리는 일반 상평통보였기 때문입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대길은 이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기적이 정말 제 눈앞에 핏덩이가 불인 조화인지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 전과나 금고에서 몰래 빼내어 아랫목 낡은 장판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엽전 3잎을 꺼내어 아이의 작고 오동통한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설화야, 우리 설화는 이 돈으로 저기 저작거리 몽실 어멈에게 따뜻한 손바지를 사주고 싶지 않느냐?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묻는 대길의 목소리에는 잎새처럼 흔들리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다정한 물음에 설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심을 다해 낡은 엽전을 스르륵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젯밤처럼 방 안 전체가 굽이치는 강물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윤슬 빛으로 가득 찼다가 순식간에 사그라졌습니다. 대길이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아이의 손바닥을 조심스레 펼쳐보자 그 작은 손 안에는 방금 전까지 3잎이었던 엽전이 찰랑거리는 맑은 쇳소리와 함께 무려 6잎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깊고 서늘한 두려움이 대길의 전신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한양 바닥의 고관대작들이나 고을 관아의 탐욕스러운 아전들이 이 무시무시한 재주를 알게 되는 날에는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이 어린 핏덩이를 가두어두고 평생 돈을 찍어내는 노예로 부리다 결국 목숨마저 앗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길은 핏기가 싹 가신 하얀 얼굴로 아이의 양어깨를 부여잡고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화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둘만의 굳은 비밀이다. 절대 그 누구 앞에서도 이 엽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된다. 아비의 절박하고도 무서운 눈빛을 읽은 것인지 설화는 영특하게 눈을 끔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기이한 조화는 사람의 얄팍한 힘으로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닷새의 시간이 흐른 뒤 무주장터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허공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몹쓸 소매치기 놈이 내 전 재산을 훔쳐갔네. 평소 설화에게 구황작물을 나누어주며 살뜰히 챙기던 몽실댁이 흙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피를 토하듯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 감히 나서서 관아에 고발하거나 도와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게 너머로 그 참담하고 슬픈 광경을 지켜보던 설아의 커다란 눈망울에 안타까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무서운 금기를 까맣게 잊은 채 몽실댁의 돈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명 저고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엽전 한 잎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설아의 낡은 주머니 속에서 터져 나온 지푸른 광채가 대낮의 뜨거운 뙤약볕을 뚫고 장터 한복판을 기이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곁을 지나가며 국밥을 들이켜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팔도 강산을 떠돌며 온갖 진귀한 물건을 감정해 온 박물장수 장서방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뱀처럼 매서운 눈깔이 무명 저고리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기상천외한 빗줄기를 정확히 목격하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번쩍 눈을 찌를 듯이 강렬하고 지푸른 광채가 장서방의 탐욕스러운 동공을 매섭게 때리고 지나가자 그의 뱀처럼 얇고 창백한 입술 사이로 얕고 떨리는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더냐? 장서방이 들고 있던 낡은 대나무 부채를 탁 소리가 나게 접으며 한 걸음 앞으로 불쑥 다가서는 찰나 본능적으로 섬뜩한 위험을 감지한 설아는 앙증맞은 두 손으로 무명 저고리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는 잽싸게 아버지 대길의 넓고 단단한 등허리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거친 삼배옷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뚱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자 장서방은 한낮에 헛것을 보았나 싶어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친 손등으로 눈을 비벼댔습니다. 대길은 등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딸아이의 불안한 기척을 느끼고는 흠칫 놀라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장서방은 이미 능구렁이 같은 유연한 걸음걸이로 북적이는 장터, 인파 속으로 유유히 스며들어 멀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비록 눈앞에서 그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빗줄기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10수년을 조선 팔도를 떠돌며 온갖 진귀한 기물들을 감정해 온 장서방의 뼛속 깊은 곳에는 지독하고도 끈질긴 의심의 씨앗이 검붉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산모퉁이를 휘감아 도는 바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고 대길의 금지옥엽 설화가 어느덧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롭던 전라도. 무주설천면 일대의 건국 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대가뭄이 들이닥치며 죄 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마을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백 명의 백성들이 관아 앞마당으로 몰려들어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현감 삿도 날이 윗마을 도랑골수로가 막혀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니 이대로 가다간 모조리 말라 죽겠구만요.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는 대길은 즉시 육방관속들을 이끌고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준한 산길을 헤집었으나 산세가 워낙 험악하고 지형이 복잡하여 숨에게 근원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몰골로 관아의 동원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대길은 덤룩하게 자라난 까칠한 턱수염을 거칠게 쓸어내리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앞에는 무주 일대의 험준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어지럽게 그려진 커다란 낡은 지도가 펼쳐져 있었으나 아무리 뚫어져라 복잡한 등고선을 노려보아도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탁탁 대길이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마음의 곰방대 끝으로 나무 재떨이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방 안에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며 작고 뽀얀 손 하나가 불쑥 나타나 지도의 한가운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아버님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마치 은쟁반 위로 영롱한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5살 난 딸 설아였습니다. 대길이 화들짝 놀라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아이는 고사리같이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까만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을 야무지게 쥐어들고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도 위를 마치 춤을 추듯 미끄러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슥슥 거친 한지 위로 어린아이의 무의미한 장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기하학적인 선들이 거침없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물이라는 것은 본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오나 굽이치는 바위의 생김새와 단단한 흙의 기울기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오히려 역류하여 물기를 굽이쳐 오르게 할 수도 있사옵니다. 설화의 붉은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도무지 5살 배기 핏덩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역의 이치와 수맥의 복잡한 원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도의 가장 험준하고 굽이진 골짜기인 도랑골 부근에 진하게 먹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또박또박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 도랑골 골짜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집채만 한 시커먼 큰 바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물길의 목을 잔인하게 조르고 있사옵니다. 이 단단한 바위의 정중앙을 정으로 쪼개어 거센 물길을 2갈래로 날카롭게 나누어 버리면 좁아진 틈새로 이내 수압이 무섭게 세어지게 되고 그 거대한 힘이라면 막혀있던 그 어떤 단단한 흙더미라도 단숨에 폭포수처럼 뚫어낼 수 있사옵니다. 대길과 육방관속들은 턱이 바닥에 닿을 듯 입을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5살 배기의 입에서 기하학과 치수의 원리가 흘러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지요.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곡소리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관아에 쓸 만한 인부들을 총동원하여 정과 망치를 챙겨 들고 도랑골로 뛰어 올라가라. 대길의 벼락 같은 불호령이 동원 마당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통을 벗어 던진 수십 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무거운 쇳덩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가파른 비탈진 산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도착한 설화가 지도 위에 짚어준 바로 그 계곡 지점에는 놀랍게도 아이의 말대로 흉측하고 커다란 시커먼 바위 하나가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엄청난 양의 물줄기를 꽉 틀어막고 진흙과 함께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영차 있는 힘껏 내리쳐라. 깡깡깡 퍽 장정들의 짐승 같은 우렁찬 기압 소리와 함께 무거운 쇳덩이와 날카로운 정이 쉴 새 없이 바위의 정중앙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장대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정을 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즈음 마침내 쩌어가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단단하던 바위 한가운데 신락 같은 아슬아슬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다. 모두 뒤로 물러서라. 피하라. 대길에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외침과 동시에 쾅 우르릉 하는 온 천지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하고 폭발적인 굉음이 도랑골 산천을 산산조각 찢어 놓을 듯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새로 갇혀있던 맑은 계곡물이 성난 비룡처럼 솟구쳐 쏟아져 내리며
쩍쩍 갈라진 논밭을 흠뻑 적셨습니다. 죽어가던 벼포기들이 생명수를 머금고 파릇파릇한 생기를 되찾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물이 쏟아져 내린다. 우리 훌륭하신 현감 사또 나리께서 기어이 죽어가는 이 무주 땅을 살려내셨다.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짖는 가운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옴의 동원의 어린 아씨가 물길을 알려주셨다 하옵니다. 백성들이 설화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몽실댁은 눈물을 훔치며 달려가 설화를 와락 끌어안고 울었으나 그 열광적인 광경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대길의 억센 주먹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시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대자연의 경외감과 동시에 애써 평범하게 키우고자 숨겨왔던 딸아이의 감출 수 없는 그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비범함이 세상 천지에 낱낱이 까발려져 드러나 버렸다는 끔찍하고 서늘한 불안감이 그의 뜨거운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길의 그 뼈저리고 불길한 예감은 결코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적의 환희와 뜨거운 눈물로 뒤엉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수백 명의 군중들의 복잡한 틈바구니 속에서 낡고 시커먼 삿갓을 눈밑까지 푹 눌러쓴 사내 하나가 짐승처럼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으로 동원대돌 위에 서 있는 어린 설화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2년 전 그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아이의 낡은 주머니 속에서 터져 뿜어져 나오는 그 기상천외하고 지푸른 광채를 정확히 목격했던 박물장수 장서방이었습니다. 흐흐흐, 내 눈이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결코 틀릴 리가 없지. 저 조그만 계집아이가 품고 있는 것은 필시 조선 팔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온 세상을 뒤흔들 어마어마하고 기막힌 물건일 터. 장서방은 누렇게 변색된 이빨을 흉측하게 드러내며 뱀처럼 음흉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덩실거리는 백성들의 시끄러운 환호 소리를 차갑게 뒤로 한 채 서둘러 어깨에 무거운 보찜을 단단히 고쳐 메고는 아이를 이용해 더 크고 무서운 탐욕의 판을 벌이기 위해 피바람이 부는 한양 땅을 향해 다급하고 은밀하게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선행이 불러온 이 거대하고도 경이로운 기적이 훗날 두 부녀의 목숨을 옥죄어 올 무시무시하고 피비린내 나는 시련의 참혹한 서막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물길이 살아난 무주의 밤은 그렇게 굽이치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굽이치는 물길이 밤새도록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지만 무주 설천면 백성들의 움막에는 짙은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로를 뚫었으나 바싹 타들어가 누렇게 말라 죽은 작물들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기나긴 겨울의 참혹한 보릿고개가 백성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낡은 거적대기를 두른 움막촌 쪽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애처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에엥, 에엥. 젖이 말라버린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굴주림에 지쳐 발버둥 치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처절한 곡성은 관아 담장을 넘어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10살 설화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8회 전 낡은 육각 청자 떡시루 안에서 거두어져 대길의 크나큰 사랑 속에서 자라난 설화였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고슬픈 울음소리는 아이의 여린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바스락 이불깃을 꽉 틀어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설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 대길이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설화는 버선발로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그덕, 끼익. 무거운 곳간 문을 조심스레 열어젖히자 창백한 달빛이 텅 빈 곳간 바닥을 쓸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대길이 관아에서 녹봉으로 받아온 엽전 꾸러미 3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설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10년 전 자신과 함께 발견되었던 신비로운 푸른 옥엽전을 품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는 옥엽전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설화는 투명한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배를 고르며 울고 있는 가엾은 갓난아이와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돈이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화의 맑고 이타적인 진심이 담긴 눈물이 푸른 옥엽전의 표면에 톡 하고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엽전의 중심에서부터 강렬하고 짙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캄캄했던 곳간 안을 대낮처럼 환히 밝혔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처럼 영롱한 윤슬의 빛이 사방으로 일렁였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대길의 엽전 꾸러미에 손끝을 대는 찰나 짤랑 차르르륵 하는 경쾌한 쇳소리가 곳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3꾸러미에 불과했던 엽전이 순식간에 6꾸러미가 되고 다시 12꾸러미가 되며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끝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와르르, 촤르르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영롱한 소리가 곳간을 가득 채웠고 눈 깜짝할 새에 곳간 한편에는 수만 양이 넘는 거대한 엽전 더미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때마침 요의를 느끼고 뒷간에 가려다 곳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 빛과 요란한 쇳소리에 놀라 달려온 몽실댁은 산더미처럼 쌓인 엽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설화를 발견하고는 털썩 주저앉으며 헉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설화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몽실댁이 부들부들 떨며 묻자 설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거친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당장 장터의 상인들을 깨워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쌀과 잡곡을 사들이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설화와 몽실댁은 밤새 손수레를 끌며 장터의 곡식을 사들여 동트기 전 백성들의 움막 앞마다 몰래 쌀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산신령님이 쌀을 내려주셨다. 백성들이 쌀가마니를 부여잡고 절을 올리는 소란의 잠에서 깬 대길은 곳간으로 달려가 흩어진 엽전과 술의 자국을 발견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길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직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자는 척을 하는 설화의 작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설화야, 내가 정녕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냐? 대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대길은 딸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 마음이 이리도 갸륵한 것은 아비로서 자랑스러우나 만약 이 기이한 능력이 세상 밖으로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넌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2번 다시는 이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된다. 대길은 핏대가 선 목소리로 당부했지만 그의 붉어진 눈시울에는 굶주린 이웃을 향한 어린 딸의 숭고한 심성에 대한 깊은 감동과 자애로움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무주 땅에서 기적의 쌀가마니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몰아 피바람이 부는 한양 땅에 도착한 박물장수 장서방은 한성부 최고의 노른자 위에 자리 잡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제1의 거상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고리대 금업으로 악명 높은 탁천득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쾅쾅쾅. 장서방이 다급하게 육중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찢어 놓았고 이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연 하인들을 밀치며 그는 곧장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단결 같은 장침에 기대어 곰방대를 뻐끔거리던 탁천득은 먼지투성이로 엎드린 장서방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 장서방,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안방까지 쳐들어와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탁천득의 서늘한 호통에 장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헐떡이는 숨을 고르고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저 촌구석 무주 땅에서 기가 막힌 물건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평범한 엽전이라도 그 계집아이의 손만 닿으면 돈이 2배, 4배로 불어나는 요술을 부리는 꼬마한 년이 있사옵니다. 그 아이만 손에 넣으신다면 대감마님께서는 천하 제일의 거부가 되실 수 있사옵니다. 장서방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탁천득의 입에 물려있던 곰방대가 툭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일그러졌던 탁천득의 뱀같은 두 눈은 이내 붉은 핏발이 서며 짐승처럼 번뜩이기 시작했고 그의 탐욕스러운 입술 사이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며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흐흐흐흐, 내 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요물 같은 계집아이를 내 당장 잡아들여 이 집안의 영원한 화수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야. 탁천득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멎기도 전에 그의 뭉툭한 손이 옥방교를 허공에서 낚아채더니 자개상 위로 탁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당장 칠성이를 불러오너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 단숨에 내 앞에 대령하라 일러라.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산한 마찰음과 함께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탁천득의 수하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여 장안에서 독사라 불리는 칠성이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감마님? 오냐, 내 놈이 당장 무주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그곳 현감 서문대길에 대개 재물을 불리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계집아이가 숨어 있다 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아이를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게 내 앞으로 끌고 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의 뱀 같은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 빛났으며 입꼬리가 기괴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즉시 시퍼런 비수를 품에 갈무리하고 한양을 빠져나가 밤낮 없이 무주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며칠 뒤 설화가 16살이 되던 해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삼배옷을 걸치고 보찜장수로 위장한 칠성은 무주 설천면 장터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주르막 구석에 자리를 잡은 그는 탁배기를 들이켜며 백성들의 수군거림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현감 사또대가씨가 손만 대면 마른 우물에서도 맑은 물이 콸콸 솟구친다지 뭔가. 암 작년 흉년에도 우리 마을만 굶어 죽은 이가 없었지. 사또대가씨가 텅 빈 쌀독을 어루만져 쌀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다는 소문이 바다하네. 사람들의 대화를 주워 담은 칠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쌀독을 채운다면 엽전을 불려 돈벼락을 내리는 것도 능히 가능할 터. 어둠이 짙게 깔리자 칠성은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관아의 높은 담장을 단숨에 넘었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뒤뜰, 칠성은 아름드리 소나무 뒤에 몸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별당 툇마루에서 따스한 호롱불 빛이 창호지를 뚫고 새어 나왔습니다. 칠성이 뱀처럼 다가가 장지문 틈새로 시선을 던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툇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뒷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가여운 새끼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낡은 비단 주머니에서 상평통보 한 잎을 꺼냈습니다. 가여운 것, 이 돈으로 내일 아침 의원 어르신께 약을 지어오마. 설화의 가냘픈 손가락이 상평통보를 간절히 쓰다듬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엽전에서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 즉 윤슬처럼 영롱하고 눈부신 빛이 파앗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가라앉자 설화의 손바닥 위 엽전 한 잎은 두 잎으로, 두 잎은 네 잎으로 짤랑, 짤랑 경쾌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칠성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차갑던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쳤습니다. 세상에 저건 환술이 아니다. 손만 거치면 길가의 돌멩이도 황금으로 변할 기세가 아닌가. 당장 보쌈을 쳐서 한양으로 내빼야겠다. 탐욕의 눈이 먼 칠성이 마취약을 묻힌 수건을 쥐고 굶주린 짐승처럼 도약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을 이리 가져오너라. 순찰을 돌던 포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탁, 탁 다가왔습니다. 허를 찔린 칠성은 혀를 거칠게 차며 잡초 덤불 속으로 구렁이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설화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고 칠성은 어둠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위험할 뻔했군. 서문대길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이니 섣불리 건드렸다간 밀란이 일어날 터. 사나운 짐승을 잡을 때는 힘보다 교활한 덫이 상책이지. 덤불 속 칠성의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무력 대신 서문대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어 그 귀한 딸을 스스로 탁천득에게 바치게 만들 악랄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칠성은 관아 이방의 집무실 창문을 삐걱 소리 없이 열고 스며들었습니다. 굳게 잠긴 서랍을 순식간에 딴 그는 관아에 회계 문서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칠성은 먹물을 듬뿍 묻힌 붓으로 곡식 수량과 구휼미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날렵한 붓놀림 몇 번에 십수년간 청렴했던 서문대길은 하루아침에 백성의 고혈을 짠 희대의 탐관오리로 둔갑했습니다. 가짜 문서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은 칠성은 진짜 장부 일부를 북북 찢어 품에 챙겼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온 칠성은 뒷산 깊은 곳으로 올라가 소매 속에 준비해 둔 전서구의 다리에 조작된 회계 내용이 적힌 서신을 묶었습니다. 가라 한양의 탁천득 대감마님께 이 기쁜 소식을 당장 전하거라. 푸드득 거리는 거친 날갯짓과 함께 전서구가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새를 바라보며 섬뜩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서문대길, 내 놈이 아무리 청백리라 한들 횡령죄라는 무시무시한 올가미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그 요물 같은 딸 자식을 바치는 수밖에 없겠지.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서문대길과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가여운 설화를 향해 탐욕에 찌든 권세가의 악랄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덫이 숨 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롭던 무주관아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두두두두 벼락 같은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니
붉은 천릭을 차려입고 시퍼런 칼을 허리에 찬 한양 의금부 도사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관아의 외산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어명이다 죄인 서문대길은 당장 무릎을 꿇으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섬뜩한 고함 소리와 함께 동원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며 아침 정무를 살피고 있던 서문대길은 억센 포졸들의 소나귀에 목덜미를 잡혀 거친 흙바닥에 무릎팍이 깨지도록 내동댕이 쳐졌으며 안채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몽실댁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오다 대돌 아래로 고꾸라지며 혼비백산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아이고, 우리 나으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몽실댁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 같은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만 의금부 도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서문대기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품에서 두툼하고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어 획 하고 그의 얼굴 앞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무주의 관아 창고의 춘궁기를 대비하여 비축되어 있어야 할 구휼미 환곡 천석이 감쪽같이 텅텅 비어 있다는 암행어사의 장계가 조정에 올라왔다. 내 놈이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청백리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굶주린 백성들의 피땀을 착복하여 뱃속을 채운 흉악한 도적이 아니냐. 바람에 펄럭이며 흘바닥에 나뒹구는 회계 장부에 펼쳐진 면에는 대길이 평생 결코 쓴 적이 없는 기이하고도 정교하게 조작된 필체로 관아의 환곡을 빼돌려 은밀히 팔아넘긴 내역과 날짜가 뱀의 비늘처럼 빼곡하게 적혀 있어 보는 이에 숨을 턱 막히게 하였습니다. 핏발선 두 눈으로 낯선 장부의 내역을 확인한 서문대길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억울함에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도사 영감 소인은 평생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이다. 관아의 곳간은 쥐 새끼 한 마리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내 눈으로 직접 철저히 관리하였거늘 어찌 천석이라는 거대한 곡식이 허공으로 증발한단 말이오. 이는 누군가 소인을 올가매려는 명백한 모함이오.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갈라져 애끓는 쇳소리가 났지만 이미 한양 탁천득 대감의 두둑한 뇌물을 받고 수작을 부리러 내려온 일금부 도사들의 귀에는 한낱 파렴치한 죄인의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라 그 요망한 혓바닥은 한양의 추국장에 호된 신문을 받을 때나 실컷 놀리도록 하여라 여봐라. 무얼 하느냐. 당장 저 역겨운 죄인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압송 수레에 쳐넣어라. 도사의 살벌한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산채만 한 억센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문대길에 두 팔을 등 뒤로 거칠게 잡아 올리더니 묵직한 오랏줄로 칭칭 감아 단단히 결박하고는 그대로 비좁은 함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삐걱 덜컹거리는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수레바퀴 소리와 함께 압송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몽실댁은 버선발에서 피가 나도록 흙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며 수레바퀴를 부여잡고 오열하였으나 매정한 포졸에게 거칠게 밀쳐져 뒤로 나뒹굴며 흙먼지 속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끔찍한 참상을 안채의 비좁은 창호지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설화는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비수에 수십 번 찔리고 생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나의 가여운 아버님, 평생 남의 눈물만 닦아주시던 분이 어찌 저리 참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단 말인가.
설화의 커다란 두 눈에서 굵은 피눈물 같은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려 그녀의 작은 두 손에 꼭 쥐어진 신비한 오겹전 위로 차갑게 흘러내렸지만 평소 같으면 주인의 기운에 반응하여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며 은은하게 떨렸을 오겹전도 지금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끔찍한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는 아무런 빛도 온기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스산하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서문대길이 한양으로 억울하게 압송되어 가고 관아가 마치 무덤처럼 텅 빈 듯 적막해진 그날 깊은 밤, 뼈를 깎는 듯한 스산한 밤바람이 창호지를 파르르 흔들며 불길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탁천득의 비열한 사냥개인 칠성이 어둠 속에서 또아리를 튼 독사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홀로 남아 흐느끼는 설화의 방 문턱 앞에 시커먼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우뚝 섰습니다. 쯔쯔쯔 불쌍하고 가여운 것. 내 아비의 목숨이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 경각에 달렸구나. 황금 같은 백성의 구휼미 천석을 빼돌린 대역주인이니 당장 사약을 받아 이승의 빛도 못 보게 될 것이야. 칠성은 마치 겁먹은 쥐를 희롱하는 독사처럼 쇳소리가 섞인 교활하고도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방 안을 향해 번들거리는 눈빛을 번뜩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던 설화가 흠칫 놀라 고개를 획 쳐들자 누런 이를 훤히 드러내며 비열한 조소를 짓고는 더 깊숙이 다가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지 않느냐. 만약 내가 당장 한양 제일의 권세가이신 탁천득 대감마님 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내가 가진 그 기막히고 신기한 재주로 대감마님의 재물을 산더미처럼 펑펑 불려준다면 대감께서 친히 조정에 큰 힘을 쓰시어 의금부의 수사를 당장 덮어버리고 내 아비의 목숨을 거두어 살려주실 것이다. 그 비열하고도 소름 끼치는 제안이 귓가에 닿는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는 벼락이 내리치듯 모든 의문의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고 아버지에게 씌워진 이 끔찍하고도 억울한 횡령주의 배후에 바로 눈앞에 칠성과 그가 모시는 한양의 탐욕스러운 늙은이 탁천득이 흉악한 아가리를 벌리고 도사리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하찮은 재주를 짐승처럼 탐내어 평생 선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죄 없는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극악무도한 권세가의 탐욕에 치가 떨린 설화는 솟구치는 분노로 붉은 입술을 꽉 앙다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고 식은땀이 배 녹엽전을 꽉 쥔 두 주먹이 파르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약하게 방구석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핏덩이가 아니었으며 이내 차오르는 슬픔을 속으로 꾹꾹 삼켜 누르고는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 거만하게 서 있는 칠성을 똑바로 노려보며 얼음장같이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소, 내 아버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 하늘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오. 내 발로 직접 그 한양의 탁 대감 집으로 가겠소. 설화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이나 망설임도 없었으며 칠성이 드디어 지독한 요물을 낚아챘다는 듯 비릿하고도 득이양양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서 관아 마당을 가로지르자 설화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쳐 매고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그 피비린내 나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굴을 향해 결연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관아의 무거운 나무 문지방을 막 넘어서려는 찰나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어귀에서
아씨 아씨 하는 다급한 비명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몽실떼기. 그대로 거친 바닥에 주저앉으며 서로의 낡은 치맛자락을 부여잡았지요. 몽실떼게 갈라진 발은 뾰족한 돌부리에 시리도록 쓸렸으나 그녀는 고통조차 잊은 듯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이 맨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아씨 아니 되옵니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가시면 뼈도 못 추리실 갭니다. 차라리 쓸모없는 이 늙은 년이 아씨를 대신하여 그 지옥굴로 들어가겠사오니 제발 발길을 돌리시옵소서. 몽실댁은 딱딱한 땅바닥에 이마를 쿵쿵 찧어대며 애달프게 매달렸고 그 처절한 모습에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마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잠시 흔들리던 눈동자를 굳세게 다잡고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몽실댁에 거친 두 손을 꽉 쥐어주었으며 매서운 밤바람에 흩날리는 흰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이듯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셔요. 저는 지금 그 간악한 자들의 배를 불려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제 두 손으로 불태워버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반드시 무사히 모시고 이 자리로 돌아오겠사오니 부디 눈물을 거두시고 저를 믿어주셔요. 설화의 결연한 목소리에는 16 앳된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바위 같은 단단함과 투지가 서려 있었고 그 비장한 기운에 압도된 몽실댁은 더 이상 치맛자락을 잡지 못한 채 그저 흐느끼며 칠성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설화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칠성의 지독한 감시 아래 짐승들이 울부짖는 험준한 산길과 거친 물길을 밤낮 없이 지나며 집신이 다해져 발바닥이 부르트는 고통 속에서도 며칠을 묵묵히 걸어 드디어 한양 도성에 당도했습니다. 도성 한복판에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대부호 탁천득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선 설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끼기끼기 가는 마차름과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으리으리한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짙은 향냄새와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이는 금은보화로 치장된 기둥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화려함의 이면에는 빚에 몰려 노비가 된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교차하며 흡사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이질감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넓은 대청마루 중앙에는 최고급 비단옷을 걸쳐 입은 탁천득이 굴줄인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거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으며 마당으로 끌려온 설화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이내 기름진 턱을 쓰다듬으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년이 죽은 나무에서도 돈을 피워내고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꾼다는 그 서문 현감의 계집이냐 행색을 보아하니 길바닥에 천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 어디 내 두 눈앞에서 당장 내년에 그 신통방통하다는 능력을 증명해 보아라. 만약 내가 부리는 것이 요망한 속임수라면 내 아비가 가장 먼저 극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탁천득의 살기 어린 협박에 칠성과 주변에 늘어선 호위 무사들은 짐승처럼 낄낄거렸고 탁천득의 턱짓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험상궂게 생긴 무사 하나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품속에서 번쩍이는 커다란 금괴 하나를 꺼내어 설화의 흙투성이 발밑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마차름이 고막을 때림과 동시에 대청마루 아래의 흙바닥이 미세하게 떨려왔으며 차갑게 빛나는 금괴는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설화의 낡은 집신 코앞에서 대굴대굴 구르다 멈춰 섰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가운데 수십 쌍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들이 일제히 설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을 듯 주시하고 있었으나 그녀는 속으로 뜨거운 숨을 꿀꺽 삼키고는 지그시 두 눈을 감으며 과거 기적을 일으켰던 엽전을 만지던 손끝에 짜릿하면서도 따뜻했던 감각을 천천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그녀에게 깃든 신비로운 능력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맑은 이타심이 바탕이 되어야만 온전히 발현되는 것이었기에 개인의 헛된 욕심 앞에서는 한낱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기 마련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설화의 여린 가슴 속에는 비록 악인의 겁박에 의한 억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억울하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하나뿐인 아버지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피 끓는 절박함과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지극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가득 차올라 맥박을 타고 온몸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천천히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뒹구는 차가운 금괴 위로 가늘게 떨리는 두 손을 조심스레 얹었으며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시던 다정한 미소를 떠올리며 제발 이 능력이 발현되어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 설화의 정갈한 손끝에서 미세한 파동이 일기 시작하더니 파자는 파여름과 함께 마치 한여름 맑은 호수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부서지는 듯한 눈부시고도 영롱한 윤슬. 빛이 거세게 뿜어져 나와 어둑하던 넓은 대청마루와 마당 구석구석을 대낮처럼 환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장엄한 빗무리의 탁천득을 비롯한 모든 무사들이 일제히 억소리를 내며 팔을 들어 눈을 가렸고 이내 눈을 찌를 듯한 강렬한 빛이 서서히 거치고 시야가 맑아지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화의 발밑에는 방금 전 호위 무사가 던졌던 그 커다란 금괴와 흠집 하나까지 정확히 똑같은 크기와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황홀한 황금빛 금괴가 마치 거울로 복사해 놓은 듯 하나 더 다소 곳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탁천득은 충격과 환희에 사로잡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번뜩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무릎을 치며 하늘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과연 사실이었구나. 전설로만 떠돌던 그 요술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이제 조선 팔도의 모든 금은보화와 재물이 아니 천하의 모든 권력이 이 탁천득의 발밑에 엎드려 조아릴 것이다. 탁천득의 탐욕에 찌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기와 지붕을 뚫고 거대한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 흙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황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날뛰는 탁천득의 흉측한 그림자를 향해 마치 날카로운 얼음 비수와도 같은 서늘하고도 매서운 눈빛을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꽂아 넣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번들거리는 얼굴로 수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탁천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 별당을 겹겹이 에워싸고 철통같이 지켜라. 내일부터 이 계집은 하루도 빠짐없이 재물을 불려내야 할 것이니 절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가솔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별당의 두꺼운 문을 무자비하게 닫아버렸으며 밖에서는 육중한 자물쇠가 철컥하고 채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별당에 갇힌 채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엽전과 은괴를 2배로 불려내는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옥엽전을 쥐고 기운을 불어넣을 때마다 챙그랑 짤랑하며 차가운 금소금이 방 안을 채웠고
탁천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재물을 보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5겹 전에 끊임없이 기력을 불어넣어야 했던 설화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으며 가녀린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맑은 두 눈동자만큼은 결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한 빛을 발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에 찌르르 하는 풀벌레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설화는 품속에 숨겨둔 옥비녀로 별당 뒷문의 낡은 걸쇠를 소리 없이 달칵 열어젖혔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거대한 저택 곳곳을 숨죽여 돌아다니며 복잡하게 얽힌 저택의 구조와 비밀스러운 창고의 위치, 그리고 탁천득의 회계 장부 흐름을 낱낱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에 설화는 탁천득의 서재에 숨어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퀴퀴한 묵향이 코끝을 찌르는 서재 안을 살피던 설화는 굳게 닫힌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 오칠이 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고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아래에 깔려있던 두꺼운 문서를 꺼내어 희미한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바스락 거리는 마른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설화의 눈동자가 순간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전라도 무주의 어느 관아에서 내려진 낡은 판결문이었습니다. 과거 탁천득이 흉년이 든 틈을 타 악랄한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소작농들의 피 같은 땅을 무자비하게 빼앗으려 하였으나 당시 무주를 다스리던 젊고 강직했던 서문대길 현감의 추상 같은 호통과 공정한 판결로 인해 탁천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을 맞은 채 한양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다는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 탁천득이 우리 아버님을 그토록 집요하게 노린 것은 단순히 오겹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옛날 무주 관아에서 당했던 뼈저린 원한 때문이었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꿰어지는 순간 설화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탁천득의 그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여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 날카롭게 세워졌습니다. 설화는 문서를 원래대로 감쪽같이 돌려놓고는 별당으로 돌아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별당 문이 벌컥 열리며 탁천득이 수하들을 대동한 채 커다란 괴짝 여러 개를 앞세워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눈부신 은괴들을 가리키며 탁천득이 핏발선 눈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오늘은 이 은괴들을 단숨에 10배로 불려 보아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내년에게 돌아갈 밥알은 단 한 톨도 없을 것이야. 그의 거친 협박에도 불구하고 설화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무릎을 꿇은 채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이 거대한 저택을 황금으로 꽉 채워드리려면 지금의 제 기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운을 함께 나누며 지니고 있던 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육각청자떡 시루이옵니다. 그 시루를 제 곁에 두어 기운을 융합하게 해주신다면 대감께서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재물을 눈앞에 대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단어와 백배라는 말에 완전히 눈이 뒤집힌 탁천득은 설화의 말 속에 숨겨진 덫을 의심하지 못한 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육각청자떡 시루라는 요물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이냐?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빛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전라도 무주 관아의 낡은 창고 깊숙한 곳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소서. 재물에 대한 탐욕에 이성을 상실한 탁천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가장 날랜 수하들을 불러 모아 밤낮을 가리지 말고 무주 관아에서 그 육각 청자 떡 시루를 훔쳐 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닷새라는 숨막히는 시간이 흐른 뒤 별당 밖에서 장정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헐떡이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별당 한가운데에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오는 거대한 육각 청자 떡 시루가 위용을 드러내며 놓였습니다. 표면에는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문양이 꿈틀거리듯 새겨져 있었고 그 시루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자리를 잡자마자 설화의 품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옥엽전이 스스로 우웅하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 안을 집어삼킬 듯 강렬하고도 붉은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고 요사스러운 빛이 별당 안을 가득 채우자 탁천득은 장정들을 쫓아내고 핏발선 눈으로 시루 곁에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시루가 왔으니 어서 기적을 보여다오. 이 별당을 가득 채울 태산 같은 황금산을 만들어 주어야. 설화는 옷소매 속에서 붉은 빛을 토해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는 옥엽전을 꺼내어 단단히 쥐고는 뿜어져 나오는 기운으로 일렁이는 거대한 시루 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운 탁천득의 광적인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표정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하고도 깊은 산속 호수처럼 서늘하고 차분하기 그지없었으며 설화는 시루의 차가운 청자 표면 위에 가녀린 두 손을 가만히 얹고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는 탁천득을 향해 나직하고도 뼈마디가 시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 오래된 시루에 억눌린 기운을 빌리면 대감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재물은 끝도 없이 무한히 불어나게 될 것이옵니다. 허나 이를 치르기 전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 불어난 재물은 오직 그것을 소유하려는 자의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도 순수한 욕망의 크기만큼만 이승해서 온전한 형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대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털끝만 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피어오른다면 눈앞에 쌓인 모든 금은 보화는 한순간에 바싹 마른 모래알처럼 바스러져 허무한 바람 속에 흩어지고 말 것이옵니다. 그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탁천득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내 욕망은 동해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다. 잔말 집어치우고 당장 시작하라. 탁천득의 시뻘건 호통이 낡은 별당의 석가래를 쩡쩡 울리자 설화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만류의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깊고 무거운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으며 그녀는 붉은 빛이 심장박동처럼 명멸하고 있는 옥엽전을 육각 청자떡 시루의 널찍한 정중앙에 조심스레 올려놓은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천천히 그 위를 빈틈없이 덮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파아 하는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파여름이 허공을 가르며 별당 안의 묵직한 공기가 사방에서 짓눌러 오더니 방 안의 모든 풍경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짙고 요사스러운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루를 마주하고 있던 탁천득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미리 바닥에 흩뿌려 두었던 낡은 상평통보한 잎이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벌레처럼 기괴하게 꿈틀거리더니 순식간에 두 잎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짤랑하는 청아하고도 날카로운 쇳소리가 고막을 때리는가 싶더니
바닥에 뒹굴던 두 잎은 눈을 한 번 깜빡일 새도 없이 네 잎이 되었고, 네 잎은 8잎, 8잎은 16잎이 되며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짤랑짤랑 촤르르륵 엽전 소리가 폭포수 같은 굉음으로 변했고, 황금빛 금괴들이 화산처럼 솟아올라 탁천득이 침을 삼키며 눈을 부릅뜰 때마다 바닥을 뒤덮은 엽전과 묵직한 금괴들은 그의 발목을 덮어버리고 정강이를 긁으며 지나 어느새 성인 산의 무릎 높이까지 숨막히게 차올랐습니다. 탁천득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 팔을 미친 듯이 활짝 벌린 채 무릎까지 벅차게 차오른 날카로운 황금 더미 속으로 자신의 뚱뚱한 몸을 주저없이 짐승처럼 내던졌습니다. 하하하하,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 찬란한 산더미가 전부 내 것이다. 아, 첨버. 촤르륵 마치 수심이 깊은 연못에 온몸을 던져 뛰어드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괴 무더기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그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주변의 금괴들을 자신의 품속으로 쓸어 담기 시작했으며 두 손으로 한가득 묵직한 황금을 움켜쥐고 자신의 주름진 얼굴에 미친 듯이 문지르며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웃어젖히던 탁천득의 굽은 등줄기로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오싹한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보통 세상에 금붙이라 함은 사람의 뜨거운 체온이 닿으면 마땅히 그 열기를 머금고 따스한 온기를 품어야 하건만 지금 그가 온몸으로 부비고 파묻혀 있는 이 기이하고 요사스러운 황금들은 마치 칠흑 같은 한겨울 북풍한 설에 내놓았던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살갗을 베어내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서늘함을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얼음장 같은 지독한 냉기가 코를 지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날카로운 비수처럼 찌르고 들어와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황금의 찬란한 빛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탁천득은 그 살을 내는 고통조차 황홀한 쾌락으로 여기며 더욱 미친 듯이 팔다리를 바둥거렸습니다. 더 불려라. 겨우 이따위 한 줌도 안 되는 푼돈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알았더냐. 저 굳게 닫힌 문 밖으로 넘쳐흘러 마당을 덮을 때까지. 이 좁은 방구석을 저 높은 천장까지 빈틈없이 가득 채우란 말이다. 탁천득의 끝을 모르는 탐욕이 목에서 피가 나도록 악을 쓰며 터져 나올 때마다 시루 한가운데 놓인 옥엽전은 더욱 기괴하고 맥박치는 붉은 빛을 뿜어내었고 허공에서 생겨나는 금괴와 엽전들은 거대한 산사태가 무너져 내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지며 탁천득의 허리를 무자비하게 덮고 이내 가슴팍까지 무섭게 솟아올라 그의 숨통을 옥죄며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수만 근에 달하는 황금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탁천득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끔찍하게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설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금괴 더미 속에서 산채로 파묻혀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는 그 광기 어린 늙은 사내의 비참한 모습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내 그녀는 황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어당기며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 문가로 다가갔고 쏟아지는 엽전 폭포를 뒤로 한 채 별당 밖으로 스르륵 빠져나온 그녀의 등 뒤로 두꺼운 나무 문이 무겁게 닫히며 철커 하고 바깥에서 굵은 쇠대 문고리가 굳게 걸어 잠기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마찰음이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기괴한 웃음과 비명이 뒤엉켜 스며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탁천득은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금괴에 깔린 듯 손끝이 닳도록 바닥을 긁으며 허공의 황금을 긁어 모으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으나 방 안에는 금괴는커녕 엽전 한 잎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탁천득 혼자서 허공을 향해 발버둥치며 식은땀과 침으로 범벅이 된 채 나뒹굴고 있었지요. 칠성이 황급히 무릎을 꿇고 달려가 탁천득의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그 순간 탁천득의 두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더니 늙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칠성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얼굴에 시뻘건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내 금을 훔치러 온 도둑놈 감히 내 피 같은 재물을 넘보다니 내 당장 내 놈을 잡아 가두어 영영 빛도 못 보게 해주겠다. 그의 두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탁천득은 눈앞에 충직한 호위, 무사를 자신의 금괴를 빼앗으러 온 흉악한 도적으로 착각하고는 앙상한 주먹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의 거친 발길질에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화로가 엎어지며 시뻘건 숯불이 방바닥을 나뒹굴어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탁천득 대감이 드디어 요괴에 씌어 완전히 미쳐버려 실성했다는 소문은 밤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높은 담장을 넘어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동안 탁천득의 악독한 구박과 고리대금에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노비들과 빚쟁이들의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뜨거운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 악독한 늙은이가 드디어 하늘의 천벌을 받아 미쳤다. 곳간을 부수고 우리의 피땀을 되찾자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성난 군중이 곳간을 부수고 곡식과 비단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누군가 던진 횃불이 볏짚에 옮겨붙어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탁천득의 거대한 제국이 탐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탁천득의 본체 안방으로 스며들어 벽면에 숨겨진 이중 벽장에서 붉은 표지의 비밀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장부에는 탁천득이 아전들을 매수하여 서문대길의 장부를 조작하고 대역죄를 씌운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장부를 품에 단단히 챙겼습니다. 무너지는 저택을 뒤로한 채 설화는 의금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집신이 다 해져 발바닥이 쓰라리게 부르텄으나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초승달이 그녀의 단호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의금부 당상관 앞에 선 16살의 설화는 장부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여기 무주 현감 서문대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하늘이 내린 명백한 증좌가 있사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거상 탁천득이 수하들을 더러운 재물로 매수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나라의 충신을 모함한 추악한 내역이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나이다. 설화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당상관은 가녀린 소녀의 작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산 같은 기백과 목숨을 건 대담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서둘러 장부를 받아들어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넓은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이며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도저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토록 백성들을 아끼고 청렴결백하던 서문대길 현감이 이 간악하고 추악한 상인의 농간에 놀아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있었다니 여봐라 당장 옥문을 활짝 열어 서문 현감을 방면하고 이 장부의 기록을 토대로 관련된 썩은 간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라. 당상관의 불호령이 매섭게 떨어졌습니다.
당상관의 불호령이 고요하던 일금부 앞마당을 우렁차고 통쾌하게 울렸고, 옥에 갇혀 억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서문대길에 초췌한 몸을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오랏줄이 끊어지며, 마침내 무죄가 선포되는 감격스럽고 눈물겨운 순간이 찬란한 아침 햇살과 함께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힘없는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렸던 탁천득의 거대한 탐욕의 성벽이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흔들림 없는 용기를 품은 16 소녀. 설화의 날카로운 지혜 앞에 산산조각이 나며 완벽하고도 장엄하게 무너져 내린 통쾌한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당상관의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물 한 개가 음산하게 깔린 한양 의금부 옥문 앞에서는 바닥을 긁는 묵직한 쇠사슬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내 어른 10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법한 육중한 참나무 옥문이 삐걱하고 거친 마찰음을 내지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옥사리에 참혹한 고초를 겪어내느라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온갖 오물로 뒤덮인 누더기, 도포 자락을 흙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 나오는 전라도 무주현감 서문대길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덤에서 갓 걸어 나온 산송장과 진배 없었으며, 헝클어진 상투 아래로 푹 파인 두볼에는 지난 몇 달간의 뼈저린 억울함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한양의 새벽 공기에 앙상한 어깨를 파르르 떨며 무거운 집신을 한 발짝씩 힘겹게 내딛던 대길의 귓가에 세상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도 맑고 영롱한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날아와 이슬처럼 맺혀들었습니다. 아버님.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환청인가 싶어 멈칫하던 대길이 초점 잃은 눈동자로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자 축축하게 깔린 잿빛 안개를 걷어내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작은 체구의 설화가 아스라한 시야 속으로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길은 자신의 침침한 두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쩍쩍 갈라진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라 비틀어진 두 팔을 허공을 향해 힘겹게 벌렸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속도 그대로 무너질 듯 위태로운 아버지의 앙상한 품속으로 와락 안겨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화야, 내 딸 설화야, 내가 참말로 설화더냐. 첩첩산중 무주에 있어야 할 내가 어찌하여 이 험한 한양 땅에 있단 말이냐. 대길은 쩍쩍 갈라져 거칠어진 투박한 손으로 설화의 차갑게 얼어붙은 뺨을 연신 쓰다듬으며 그간 짐승처럼 갇혀 지내며 뼈에 사무치도록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짐승의 구슬픈 포효처럼 토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설화 역시 아버지의 야위어 바스라질 것만 같은 어깨의 작은 얼굴을 깊이 파묻고는 다해져 너덜거리는 죄수복 자락을 꽉 움켜쥔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너무 늦게 당도하였습니다. 몹쓸 놈들의 모함에 아버님께서 이리도 끔찍한 고초를 겪으시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몹쓸 불효를 저질렀사오니 제발 이 못난 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생이별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부녀가 뿜어내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일금부 앞마당에 얼어붙은 흙바닥을 흠뻑 적시며 뚝뚝 떨어져 내리자 곁에서 삼엄하게 창을 꼬나쥐고 서 있던 험악한 인상의 포졸들과 이른 아침부터 몰려나와 있던 장터의 백성들마저도 차마 그 애절한 광경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연신 훌쩍거리며 누런 무명 소매로 붉어진 눈가를 훔쳐내기에 바빴습니다. 이윽고 지인들을 통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상 탁천득의 숨통을 정확히 겨누어 비밀 장부를 빼앗고
자신을 사지에서 구원해 낸 이가 다름 아닌 16살 난 자신의 어린 딸 설화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대길은 멍울진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아이의 작지만 단단한 두 손을 제 가슴에 품고 부서져라 꽉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정녕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혈혈단신 뛰어들어 이 못난 아비를 살려내었단 말이냐. 하늘이 내게 이리도 과분하고 귀한 보물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옥바닥에서 절망만 하고 있었으니 어찌 아비라 할 수 있겠느냐. 장하다. 참으로 장하구나. 내 딸아. 살을 듯한 차가운 초겨울 삭풍이 두 사람의 남루한 옷깃을 파고들며 매섭게 몰아쳤지만 서로를 굳게 의지한 채 번잡한 한양 장터 길을 빠져나와 고향인 전라도 무주로 향하는 귀한 길에 오른 두 사람의 발걸음만큼은 허공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웠으며 두 사람이 굳게 맞잡은 손끝에서 맥박을 타고 전해지는 뭉클한 온기는 세상 그 어떤 숯불 화로보다도 뜨겁게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수없이 넘고 거친 물길을 위태롭게 건너며 집신이 몇 번이나 닳아 없어지는 고단하고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첩첩산중 무주 설천면에 익숙한 마을 어귀에 당도하자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절뚝절뚝 걸어오는 부녀의 나치근 실루엣을 가장 먼저 발견한 몽실대기 냇가에서 쥐고 있던 무거운 빨랫방망이를 툭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며 집신도 신지 않은 버선발로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날이 우리 현감 나리께서 살아서 돌아오셨구만요. 우리 설화 아씨가 기어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어. 동네 사람들, 어서 나와보시오. 몽실댁의 목에서 피가 터져라 외치는 소리에 놀라 밭을 메고 땔감을 구하며 끼니를 잇던 촐로들과 백성들이 손에 들고 있던 호미와 낫을 모두 내팽개치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왔고 저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대길의 흙투성이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아 돌아오신 기적에 감읍하여 거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두 사람을 열렬히 반겨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진 현감과 그 아비를 지혜로 구원해 낸 효녀의 눈물겨운 상봉은 그야말로 마을 전체의 거대한 잔치가 되어 며칠 밤낮으로 기쁨의 풍악과 꽹과리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작고 외진 전라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몰랑 양반 부녀의 기적 같고도 통쾌한 사필 귀정의 이야기는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들과 박물장수들의 입과 입을 타고 거센 들불처럼 번져나가 이미 한양 도성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 만큼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그 소문이 마침내 구름 위 99칸 구중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전각에 자리한 지존의 귓가에까지 은밀하게 스며들어 이제 막 폭풍우를 지나 평화를 되찾은 16소녀 설화의 얄궂은 운명을 또다시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경랑 속으로 완벽하게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이곳 무주 땅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16세 애뜬 소녀였던 설화는 어느덧 20살의 어엿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하고 정갈한 무명치마를 단정하게 챙겨 입고 마을 아이들을 서당마당에 모아 그를 가르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따스한 봄볕을 타고 관아 담장을 넘어 퍼졌고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대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맑게 갠 어느 늦은 오후 무주관아 외산문 너머로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바닥을 미친 듯이 울리며 달려오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귓전을 때리더니 누런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발마 한 필이 마당으로 거칠게 뛰어들었습니다. 히잉 앞발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우는 말에서 황급히 뛰어내린 자는 한양에서 온 붉은 관복 차림의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구슬땀을 닦을 새도 없이 품에서 황금빛 교지를 치켜들며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어명이오 무주의 서문대길과 그 딸 설화는 지체 없이 즉시 입궐하여 어전을 들아 벼락 같은 소리의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대길과 설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마당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길의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고 턱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도착한 한양 구중궁궐의 근정전 앞마당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으로 부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펄럭펄럭 거대한 오방색 깃발들이 매서운 바람에 나부끼는 가운데 수십 명의 조정 대신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고 높디 높은 용상에 앉은 조선의 임금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익히 전에 듣자 하니 임금의 무거운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주 현감의 수양딸이 낡은 시루에 손을 대면 엽전을 불리고 기아하게 이치를 깨우쳐 흉년을 막아냈다 하더구나. 임금의 목소리 끝에는 짙은 탄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저 북방의 평안도와 함경도에 무려 3년째 지독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굶어 죽어 나가고 있다. 국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구휼미마저 한 톨도 남지 않았으니 내 그 기이한 재주로 이 나라에 가여운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임금의 애끓는 하교가 떨어지자마자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어찌가 20살 된 촌구석 계집아이에게 나라의 중대한 운명을 맡기시옵니까? 호조 판서가 핏대를 세우며 나섰습니다. 필시 요사스러운 눈속임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한 것이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빳빳한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대길은 행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또다시 무서운 모함에 빠질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며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녀의 재주는 결코 허공에서 금덩이를 뚝딱 만들어내는 요술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오직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려는 진심이 하나로 모일 때만 비로소 싹을 틔우는 작은 씨앗일 뿐이옵니다. 허나 전하께서 그토록 애타게 백성을 살리려 하시는 크나큰 성은을 소녀의 이 낡은 시루에 가득 담아주신다면 소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저 험난한 북방으로 향하겠나이다. 설화의 당차고 지혜로운 대답이 근정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진 직후 그녀는 품에 소중히 안고 온 낡은 육각 청자떡 시루를 어전 앞 차가운 돌바닥 위에 탁 하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기둥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어전을 호위하던 늙은 내관의 두 눈이 화들짝 놀라며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화가 내려놓은 낡은 시루의 바닥, 오랜 세월 흙먼지에 가려져 있다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난 문양에 명중하듯 꽂혔습니다. 저 문양은 내관의 늙은 심장이 쿵쾅쿵쾅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루 바닥에 정교하게 음각으로 새겨진 굽이치는 용의 발톱과 육각형이 얽힌 문양은 오직 왕실의 적통 핏줄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서고의 육중한 철치. 자물쇠에 새겨진 은밀한 왕실의 문양과 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관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떡 벌리고 헉 하는 바람 빠진 소리를 내뱉었으나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북방 백성들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터라 엄청난 비밀을 깊은 가슴 속에 시퍼렇게 묻어두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임금은 조정 대신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깊고 담대한 지혜와 백성을 위하는 진심에 타악하고 무릎을 치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 장한 아이로다. 겉모습은 가녀린 여식이나 그 기계는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보다 낫구나. 내 즉시 너에게 특사의 권한을 명할 것이니 어서 북방으로 달려가 곤줄인 내 백성들을 구하라. 임금의 어명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이내 궁궐 안쪽 육중한 창고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며 왕실의 마지막 남은 하사품인 구휼미 백석이 튼튼한 수레에 실려 나왔습니다. 설화는 묵직한 구휼미 백석과 함께 예전 무주 땅을 살려냈던 오겹전을 품속 깊이 단단히 안고서 아버지 대길과 함께 험준한 산맥을 넘어 참혹한 기근이 덮친 북방 평안도로 향하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덜컹 험한 돌길을 넘을 때마다 차가운 북풍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여의 고된 행군 끝에 평안도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산기슭과 흘바닥 여기저기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거적으로 덮여 쓰러진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 부녀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는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 불길하게 울어대고 있었으며 쩍쩍 갈라진 마른 땅 위를 기어다니며 아이고 배고파 죽겠소 제발 밥 한 술만 하고 피를 토하듯 내뱉는 처절한 신음 소리가 부녀의 가슴을 무참히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차마 그 참상을 곁에서 지켜볼 수 없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으며 대길 역시 굵은 눈물을 훔치며 수레를 이끌고 평안도 관차령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차령 안팎은 콜록콜록 앓는 소리와 곤줄인 백성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설화는 지체할 틈 없이 수레에 실린 구휼미 백석 중 한 가마니를 풀어 촤르륵 소리를 내며 하얀 쌀알들을 육각 청자떡 시루 안에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루가 어느 정도 채워지자 그녀는 차가운 흘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으며 두 손에는 어릴 적부터 간직해 온 오겹전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어 제발 이 가엾은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 작은 쌀알들이 수만 명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화의 간절한 목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고 그녀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오겹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파앗 하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육각 청자떡 시루 안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윤슬의 빛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 찬란한 황금빛은 얼어붙은 평안도 하늘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윽고 텅 비어있던 관아의 창고 12채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불어나 창고 문을 부수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쏴 쏟아지는 쌀알들의 폭포 소리에 죽어가던 백성들이 고개를 들었고 포졸들이 황급히 무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보글보글 쌀죽을 끓여내자 평안도 저녁에는 통곡 대신 기쁨의 환호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며칠 지나지 않아 파발마의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양대궐까지 전해졌으며
임금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을 다시 궁으로 불렀습니다. 편전에 엎드린 설화를 향해 임금의 우렁찬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내 덕에 수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건졌구나. 내 너의 지혜와 덕을 기려 조선 최초로 여성 학사의 칭호를 내리고 정의 품의 녹봉을 하사하노라. 조정 대신들마저 일제히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으며 어전을 물러나온 설화는 대궐 후원의 낡은 정자의 대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사옵니다. 탁천득에게 보여주었던 그 끝없이 불어나던 황금 무더기는 제 오겹전의 능력이 아니었사옵니다. 대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설화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오겹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루의 기운을 빌어 그자의 끝없는 탐욕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었을 뿐이옵니다. 탁천득이 넋을 잃고 바라보던 황금은 모두 그 자신의 욕심이 빚어낸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사옵니다. 제 오겹전은 오직 순수한 이타심과 불쌍한 이를 향한 진심에 닿을 때만 진짜 재물을 불려냅니다. 진정한 기적은 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깊고 숭고한 뜻을 깨달은 대길의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부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눈물지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굳힌 설화는 다시 어전으로 나아가 임금 앞에 공손히 삼배를 올린 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주신 이 과분한 영광은 모두 버려진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아버님의 크신 사랑 덕분이옵니다. 하오니 내려주신 녹봉은 모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써주시옵고 저희 부녀는 고향인 무주 도랑골로 돌아가 예전처럼 평범한 백성으로 살게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설화의 끝없는 겸손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대길 역시 벼슬을 두 손 저어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끼기기 육중한 대궐의 정문이 열리고 낡은 집신을 신은 채 홀가분한 걸음으로 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한양의 맑은 가을 하늘이 거대한 축복처럼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박 부단히 발걸음을 옮겨 수십 일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그리운 고향 무주 도랑골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저 멀리서 서성이던 몽실댁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털썩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굽은 다리를 이끌며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설화야. 와락 설화를 힘껏 끌어안은 몽실댁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으며 소문을 듣고 우르르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도 부녀의 거친 손을 맞잡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학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았음에도 설화는 예전처럼 소박한 무명치마를 두르고 낡은 저고리를 입은 채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을 아이들을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까치가 깍깍 우는 아침이면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도랑골의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어느덧 평화로운 세월이 흘러 붉은 석양이 무주 도랑골 전체를 포근하게 물들이던 늦가을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78배 늙은 대길은 낡은 마루에 걸터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삐걱 마루를 밟는 소리와 함께 다가온 설화가 아버지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뉘자 대길이 굽은 손으로 딸의 머릿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설화야, 너는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도
어찌 이리 낡은 집에서 늙은 아비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택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가을바람처럼 잔잔하고 깊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설화는 품속 깊은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그락. 한때 푸른 빛을 뿜어내던 오겹전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처럼 변해버린 채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기를 잃은 오겹전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엽전을 2배로 불리는 요술은 제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자 진짜 재물은 차가운 장터 바닥에 버려진 저를 전 재산, 10냥을 모두 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아버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고백이 흩어지자 대길에 주름진 눈가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설화의 뺨을 적셨습니다. 황금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석양 아래 서로를 꼭 껴안은 부녀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내며 한 몸으로 얽혀 자라난 단단한 열리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란 곳간을 채우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쌓이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임을 증명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영원한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